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읽고 떠들기 시간. 오늘 살펴볼 책은 메타 페이스북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책으로는 그냥 페이스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표지를 보시면 전형적인 미국 책 느낌의 그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 더 인사이드 스토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레비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이라 하지 말고 메타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버전으로는 출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플랫폼 제국을 넘어 메타버스 창조자로 페이스북, 그 중에서도 CEO인 주커버그가 나아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라는 이 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같은 성격의 책입니다. 부키 출판사에서 출간을 해주신 책이고요. 부키 출판사에서 이런 좋은 양서를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자 소개 짧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는 스티븐 레비라는 분입니다. 스티븐 레비는 와이어드의 선임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이시고요. 미국 최고의 테크 저널리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받으셨고요. 무려 30년이 넘게 테크 분야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글을 발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은 그가 3년 넘게 자료를 수집하고 CEO인 마크 주커버그와 여러 번 인터뷰하면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추적을 통해서 기록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읽게 된 것은 제 자신이 메타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좀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전망이 있다 없다 어떻게 말들이 많은데요. 좀 더 메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읽게 됐습니다. 마침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좀 두껍습니다. 다 읽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이 책은 메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전망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만, 정말 과거에 충실하게 기술된 다큐멘터리적인 기록의 산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 이제 메타,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이 걸어왔던, 주커버그가 걸어왔던 길이 어떠했는가를 세밀하게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메타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보다 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크 주커버그는 어떨까?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 저커버그는 완고하고 끈질긴 리더이며 경쟁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다. 반독점 조사조차 그의 실주를 막지 못한다. 대규모 인수가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남들이 페이스북의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그는 을에 써먹던 대처법을 실행하고 있다. 바로 경쟁자 베끼기다. 2020년 출시된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즉석 음성 채팅방으로 인기를 얻자 저커버그는 재빨리 페이스북 아류를 내놓아 대응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가장 큰 위협은 2016년 첫 선을 보인 틱톡이었다. 지금도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소셜 동영상 공유 앱은 이용자 수가 10억 명 이상으로 급등했으며 저커버그의 손에 있는 어떤 서비스보다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건 역시 모방했다. 틱톡을 노골적으로 베낀 릴스라는 제품을 2019년 인스타그램 안에 구현했다. 그렇다면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기업으로 다시 포지셔닝한 일은 어떨까? 애초 웹 서비스에 맞춰 구축되었던 페이스북은 모바일 전환이라는 갑작스러운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불시의 습격을 받고 한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다. 현재의 대응은 바로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 페이스북은 애플과 구글에 도전하려고 자체 스마트폰 제작까지 시도했다. 페이스북은 당시 우여곡절 끝에 모바일 세상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긴 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다음번 전환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페이스북이 변화를 주도하겠노라 다짐했다. 2014년 오큘러스라는 가상현실 회사를 뜬금없이 사들인 것은 이 때문이다. 신규 인수는 페이스북의 수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저커버그는 오큘러스의 창업자들을 쫓아냈다. 하지만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그 구상에 대한 열정을 결코 잃지 않았다. 이 책을 쓰려고 자료조사를 하면서 페이스북의 멘로파크 캠퍼스에서 저커버그와 여러 번 마주쳤다. 그때마다 그가 가장 열광하던 주제는 오큘러스나 페이스북 가상현실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신기능 개발이었다. 저커버그는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회사의 북극성이 되리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페이스북의 전체 모자이크는 훨씬 촘촘하며 저커버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심란한 조각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 책에서 그 조각들을 표현해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를 온전히 묘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기업의 이름은 페이스북이다.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회사를 뭐라고 부르고 싶어 하든 이 사실만은 변함없다. 아주 짧게 머리말 부분에서 저자인 스티븐 레비가 그간의 페이스북에 대해 흘러온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커버그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유일하게 아직 생존해 있으면서 CEO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애플의 잡스는 세상을 떠났고요. 구글의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나 아마존의 베조스는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사실 테슬라의 창업자는 아닙니다. 정말 유일하게 본인이 창업자면서 회사를 변화시킬 힘이 있고요. 아직 살아있는 CEO는 주커버그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겨우 37입니다. 틸은, 여기서 말하는 틸은 피터 틸을 말합니다. 페이팔을 공동 창업해 부자가 된 뒤 회사를 떠나 투자회사 파운더스 펀드를 설립했다. 틸이 회사 이름을 파운더스 펀드로 지은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회사의 성공을 점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투지만만하고 우상파괴적인 창업자라고 믿는다. 남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더라도 굴하지 않는 사람 말이다. 또한 틸은 자신이 뛰어든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회사를 선호한다. 그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투자 대상은 시장 독점을 추구하는 회사다. 까칠한 션 파커와 괴팍한 10대가 수강 내역과 연애 상태를 공유하는 대학생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경계심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틸은 짧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를 눈여겨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페이스북의 이용자를 얼마나 속속들이 현혹했는지 보여주는 숫자, 바로 80%라는 지배력의 수치이다. 면담 전 틸은 하급 직원에게 참관을 지시했다. 맷 콜러는 링크드인에서 일한 적이 있었으며 28의 나이에 이미 스타트업 게임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고성능 개소리 감지기까지 갖추고 있었다. 콜러, 틸, 호프먼이 회의실 탁자 한쪽에 앉고 파커와 저커버그가 맞은편에 앉았다. 저커버그가 미스터리하게 침묵하는 동안 파커는 페이스북의 극적인 상승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는 그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언급했다. 사용자 지배력이 80%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이 앱을 많이 사용하고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틸은 마음에 들었다. 마법은 이용자의 성장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매일 사이트를 방문한다는 사실에도 있었다. 이에 반해 대다수 사이트는 하루 이용자가 전체의 15%이면 경축할 일이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신호는 더 페이스북이 왜 만들어졌는가였다. 콜러가 지금껏 들어온 기업 홍보 상당수는 시장 판도를 조사해 빈틈을 찾아내고 그 빈틈을 메우는 걸 만들겠다는 식이었다. 저커버그는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을 구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몰려들었다. 애플, 이베이, 야후, 구글 같은 기술업계 거인들의 스토리가 바로 그랬다. 그 순간 콜러가 보기에 이 과묵한 청년이 실리콘밸리의 차세대 슈퍼스타 최고 경영자 대열에 합류할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이를 그르치지 않을 만큼 진지하고 단호해 보였다. 콜러는 자기 자신이 그 일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저커버그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더 페이스북의 경이로운 숫자를 듣고서 그는 수학적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그가 말했다. 서운하게 생각하진 말아요. 당신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당신 데이터베이스에 버그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 주장을 검증하고 싶군요. 숫자는 정확했다. 게다가 콜러가 이용자들과 대화를 했더니 정성적 데이터는 정량적 데이터보다 더더욱 충격적이었다. 이 사진첩인지 뭔지를 이용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어리둥절해 했다. 마치 이 수돗물인지 뭔지를 사용해 봤느냐고 묻는 식이었으니까. 이용하냐고요? 더 페이스북은 내 삶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틸은 회사 가치를 500만 달러로 평가해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7%의 지분을 확보했다.
호프먼과 핑커스는 각자 37,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핑커스가 말했다. 그들이 나와 레이드에게 그 라운드의 투자 기회를 제안했을 때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죠. 이 대목은 페이스북이 단순한 대학교 캠퍼스 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전국구로 확대되기 위한 초석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한 페이팔 마피아 중 한 사람인 피터 틸에게 엔젤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초반 투자 및 회사 규모를 키우는 데 있어 지금은 함께 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숀 파커의 역할이 컸고 틸의 투자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도 숀 파커가 리딩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엔젤 투자를 받고 나서 서버를 증설하고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고 기술자를 많이 모았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점차 덩치를 키워가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규칙, 빛의 속도로 움직여라. 페이스북 방식의 특징은 새 코드를 내보내는 속도였다. 이를테면 아가르왈은 오라클에 있을 때 몇 달이 지나고서야 코드베이스의 첫 커밋을 허락받았으며 그런 다음 다시 코드 변경이 아무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4명의 검토자에게 4번 확인받아야 했다. 그런 뒤 실제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선보이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렸는데 제품 발표 주기가 2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하루에 4-4번씩 코드를 내보냈다. 사실상 저커버그와 모스코비츠는 페이스북을 기숙사 방 프로젝트일 때와 같은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른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기에 자신들의 방식이 얼마나 전복적인지를 알지 못했으며 이 방식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통용되는 모범 관행을 사실상 능욕했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했다. 구글조차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재수정할 때 약 2주간의 간격을 두어 정기 업데이트 때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했다. 아가르왈이 말한다. 우리는 도그마가 없었기에 벗어날 필요도 없었죠. 확실하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에 패러다임에 젖어 이런 방식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베테랑은 페이스북에 한 사람도 없었다. 페이스북의 태도는 이랬다. 예전 직장에서 코드 작성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상관 안 해. 페이스북에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싶어 한다고. 부사장급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 참가자는 시스템을 재빨리 훑어보고서 24시간 안에 코드베이스 커밋, 다시 말해 페이스북을 돌리는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일을 하고 나서 이튿날쯤이면 코드를 내보내야 했다. 마치 로켓 우주선의 조종석에 처음 앉자마자 조종을 해야 하는 시기였다. 보스를 포함해 직원 절대 다수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사무실 분위기는 술 마시기 내기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SAT 시험을 치르는 것 같았다. 직원들은 사무실을 집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다. 페이스북의 모토이자 정신 중 하나인 빨리 움직여서 파괴해라, 성과에 집중하라, 대담하라, 완성이 완벽보다 낫다 등에 대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회사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러한 속도전의 모습이 구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스북 조직 정신 기저에 형식을 좀 파괴하고 빠르게 실행하며 시행착오로 하는 그런 문화가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인 주커버그나 기술적으로 주커버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모스코비츠는 둘 다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 통용되는 모범 관행 같은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고요. 몰랐죠. 그런 덕분에 페이스북은 보다 더 자유롭게 그런 문화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 혁신 기업이라면 페이스북은 혁명 기업. 데이브 모리는 몬태나에서 컴퓨터를 끼고 자랐다.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 학비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웹 개발 회사를 운영해 벌었다. 2003년 졸업한 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애플에 취직해 대학 대상 홍보팀에서 일했다. 애플의 캠퍼스 홍보단 프로그램을 맡은 그의 업무는 대학생들의 애플 기기를 쓰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약 100명에 이르던 미국 전역의 캠퍼스 홍보단은 대부분 컴퓨터 도사로 동료 학생들에게 기술 지원을 해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모리는 이 프로그램을 본격 홍보 활동으로 승격시키고 인원을 900명으로 늘려 동급생들에게 애플을 선전하도록 했다. 커뮤니티의 힘을 믿었던 그는 프렌드스터나 링크드인, 심지어 AOL 인스턴트 메신저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할 것을 홍보단에 늘 촉구했다. 2005년 초 어느 날 하버드 홍보단에서 모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더 페이스북이라는 이 물건을 꼭 봐야 해요. 모린은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받았던 .edu 주소로 더 페이스북에 가입했다. 그는 망연자실했다. 당시 대학생들의 사실상 통신수단이던 AOL 인스턴트 메신저에 대한 그의 불만 중 하나는 다들 엉뚱한 대화명을 쓰고 있어서
사람을 찾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페이스북은 실명을 썼으며 프로필에 AOL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명을 입력할 수도 있었다. 모린이 또 놀랐던 것은 프라이버시가 네트워크 구조에 근사하게 녹아들었다는 사실이었다. 페이스북에서는 자신의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학생을 검색하거나 쪽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다른 학교 학생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게임이 끝났군. 이건 천재적이야. 그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곧장 연락을 시도해 작은 펠로에토 사옥을 찾아갔다. 사옥 벽은 재능 많고 호색적인 기물 파괴자들이 낙서를 해놓은 것 같았다. 우두머리 저커버그는 엄청나게 똑똑한 게 분명했지만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리는 모스코비츠와 파커에게 더 큰 유대감을 느꼈다. 저커버그와 모스코비츠는 모린에게 페이스북에 합류하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애플의 아름다운 본사를 버리고 펠로에토 시내의 북적거리는 스타트업 동네로 오기는 쉽지가 않았다. 한 번은 모스코비츠와 에즈라 켈러앤이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시 인피닛 루프에 펼쳐져 있는 애플 캠퍼스로 모린을 찾아왔다. 두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여긴 무척 근사하네요. 하지만 언젠간 우리가 더 커질 거예요. 모린은 생각했다. 정말로? 어디 해보시지? 모린은 애플 고위직들이 페이스북에 열광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의 꿈은 애플이 소셜 운영체제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파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루도록 시스템을 구조화할 수는 없을까? 애플이 이 새로운 시스템의 토대로 페이스북을 인수하면 어떨까? 이 방안은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에게 제출되었다. 대답은 노였다. 저커버그는 모린에게 애플이 혁신 기업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은 혁명 기업이라고 말했다. 모린은 열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을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페이스북은 혁명을 가져오고 있어. 모린은 그 일원이 되어 페이스북을 단숨에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끌어올릴 플랫폼을 만들 것이었다. 작업은 이미 추진 중이었다. 최근에는 메타가 위기를 겪으면서 인재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 일하고 있는 인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페이스북이 과거에는 초창기 성장하던 그 초창기에는 많은 유수한 인력들이 이 모린과 같은 인력들이 페이스북의 청사진에 공감하고 그러면서 인재가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뛰어난 인재들은 세상에 무언가 기여하고 싶다,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와 같은 마인드가 충족되어야지만 전심을 다해서 일하게 되고 이직도 결심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모린과 같은 뛰어난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은 세상에 무언가 기여하고 싶다, 새로운 세상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와 같은 마인드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전심을 다해 일하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직도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1월 23일 이리브는 소수의 팀을 이끌고 페이스북으로 날아갔다. 저커버그의 유리벽 회의실은 개방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샌드버그의 사무실에 모였다. 저커버그는 헤드셋을 쓰고는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신기한 풍경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체험판에는 저커버그에게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다. 화면에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한 저택이 나왔는데 이용자가 주변을 돌아다니면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졌다. 저커버그는 생각했다. 정말 근사한걸? 여긴 이탈리아가 아니잖아. 셰릴의 회의실이라고. 그런데 정말 이탈리아에 와 있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내가 이탈리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이튿날 그는 이리브와 저녁을 먹으면서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 뒤 저커버그는 제안 이메일을 보냈다.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에 보냈고 얼마 전 왓츠앱에 보낸 것과 유사성은 명백했다.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물론 당신들은 혼자서 잘 해내겠지만 우리가 빠른 성장에 연료를 공급하고 최고의 사람들을 영입해주고 우리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규모 확장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제안 금액은 10억 달러 이하였다. 이리브는 그보다 몇 배 더 받기를 원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여전히 가상현실에 집착했다. 8일 뒤인 3월 25일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왓츠앱 인수를 성사시킨 직후 두 번째 대형 인수를 비슷한 기간인 약 일주일 만에 마무리했다. 가상현실은 페이스북이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최초의 순간을 예로 들었다. 어린 마크가 첫 걸음마를 내디뎠을 때 에드 저커버그와 캐런 저커버그는 이 장면을 육아일기에 글로 기록했다고 그는 말했다.
몇 해 뒤에 누나 랜디 저커버그의 첫 아이가 첫 걸음마를 시작하자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둘째 아이가 걸었을 때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딸 맥스가 바로 몇 달 전 첫 걸음마를 했을 때 나는 부모님에게 보내고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장면을 가상현실로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마치 우리 거실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 광경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크 저커버그가 오큘러스에서 원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일상을 마법에 빠뜨릴 만큼 거대한 소셜 경험 말이다. 그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조바심이 났다. 10년이 걸릴지언정,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여러 신기술이 필요할지언정 감수할 작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어느 기업도 페이스북의 가상현실 기술에 필적하지 못할 터였다. AR, VR 기기 분야 현재 선두 기업인 오큘러스를 인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는 주커버그에게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고 핸드폰 및 앱 생태계라는 플랫폼에서 애플과 구글에게 어찌 보면 종속돼서 회사의 미래가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회사 초기부터 있었을 겁니다. 다가오는 패러다임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주커버그에게 오큘러스는 그 꿈을 이뤄줄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거금을 주고도 강하게 인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큘러스 퀘스트를 발판으로 메타로 바꾼 현 회사의 미래를 메타버스 세계를 주도하는 것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위신은 추락하는데 사업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한때 페이스북은 실리콘밸리 최고의 인재 레이더였다. 하지만 이제는 경쟁사들이 페이스북 인력을 사냥했다. 직원들은 퇴사해 스타트업을 차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 규모가 큰 인공지능 교육기관의 한 컴퓨터 과학 교사는 페이스북이 한때 최고의 취직 자리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 중에서 30%는 페이스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추측한다. 도덕적 이유 때문이다. 불씨는 페이스북 안에도 있었다. 페이스북은 정기적으로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하는데 2018년 10월 페이스북 직원 29,000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입수했다. 절반을 약간 웃도는 직원만이 회사의 미래를 낙관했다. 전해에 비하면 32%포인트 하락한 결과였다. 전해에는 페이스북이 세상에 이롭다고 더는 믿지 않는 직원이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이번 역시 세상에 이롭다는 믿음은 53%로 간신히 과반을 얻었다. 그 임원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다들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 하나 좋은 게 없어. 왜 우리가 구글과 검색 경쟁을 하는 거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왜 할까? 가상현실 사업은 왜 해? 회의실에 있던 또 다른 인물은 모두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저커버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중대한 사업은 처음에 회의론을 맞닥뜨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회의론자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했다. 그때까지 저커버그의 마법은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하는 능력이었다. 저커버그의 하버드 동기로 훗날 페이스북 임원으로 일했고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지내는 샘 레시는 저커버그가 모든 회의 참석자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여러 번 내렸다고 말한다. 저커버그의 견해는 관철되었고 그는 옳았다. 번번이.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도 받아들였다. 이제 그 결정 중 몇 가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전시 최고 경영자라도 반론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른다. 충성파는 저커버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충성파에게서 돌아선 불평분자가 점점 늘었다. 가장 뼈저린 비판은 페이스북의 성장을 주도한 차마스 팔리 히피티아의 입에서 나왔다. 2017년 12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연설에서 팔리 하피티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든 도구들이 사회가 돌아가는 뼈대를 짓부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인도에서 일어난 참극을 예로 들었다. 왓츠앱 루머 공장이 일어나지도 않은 유괴 사건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바람에 분노한 주민들에게 7명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다. 그가 말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는 페이스북이 가끔 유익할 때가 있지만 자신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멀리하며 자녀들에게도 그 쓰레기를 못 쓰게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셰릴 샌드버그가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둘 다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팔리아피티아는 공개적으로 발언을 철회했다. 동네북 신세가 된 페이스북이었지만 사업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페이스북의 방대한 데이터를 외부 정보와 조합해 광고주가 가장 유망한 광고 대상에게 도달하게 해주는 핵심 광고 전략은 천하무적이었다. 타겟팅 광고를 말합니다. 다년간 테크닉을 개발하고 그 가치를 입증하는 수치를 계산한 뒤 페이스북은 개인 식별 정보라는 분야에서 이론의 여지없는 선두주자가 되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정보를 얼마나 교묘하게 주물러 광고에 활용하는지가 언론과 규제 당국을 통해 폭로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투명성을 개선하는 약간의 양보를 했다. 그래도 페이스북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성공이 정점을 달리면서 나아가는 와중에 이제는 페이스북에 좀 해악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쟁, 청소년들한테 유해하다 혹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와 같은 이슈들, 사회에 해악이 된다라는 비판 등에 직면하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주커버그가 그간 해왔던 많은 결정들, 특히나 반대파가 많았음에도 실행했던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인수와 같은 결정은 결과적으로는 탁월했지만 이제는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 직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직원이 CEO를 믿지 못하는 것들, 회사가 커짐에 따라 배에 사공이 많아지듯이 많은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무거운 모습 등이 회사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대목에서 페이스북의 타겟팅 광고 기술력이 굉장해서 광고 전략이나 광고 효율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고 이것이 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해서 너무나 좋았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조차 이제는 현재 애플의 개인 보안 정책 업데이트로 인해서 타겟팅 광고가 좀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그마저도 지금 이제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메타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커버그가 그간 준비해왔던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바탕으로 한 주도권을 좀 잡지를 못한다면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도전을 받았을 때 물러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그랬다면 페이스북이 인류의 절반 가까이를 연결하는 일은 어림없었을 것이다. 공개석상에서 그는 페이스북 분할이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발칸반도처럼 사본오열되면 컨텐츠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중국 기업의 소셜그래프 침투 위협을 끄집어냈다. 하지만 방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전진이었다. 페이스북이 현재를 지배한 것만큼 미래를 지배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창안들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2019년 중반 회사의 생존을 위해 싸우던 와중에 마크 저커버그는 뉴스피드 이후로 페이스북 역사상 가장 대담한 프로젝트가 될지 모르는 것을 공개할 참이었다. 바로 화폐의 인터넷을 창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페이스북은 새 통화를 리브라로 명령했다.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었다. 고대 로마의 계량 단위이기도 했고 정의의 척도를 상징하는 점성술 기호이기도 했으며 자유롭다를 뜻하는 프랑스어 리브르와 발음이 비슷했다. 리브라는 복잡한 관리 방식을 취했다. 주된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신받는 회사가 만든 글로벌 통화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의 의심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페이스북은 이 통화의 관리를 리브라 협회라는 외부 기관에 위탁했다. 통제권을 넘겨줌으로써 페이스북에 대한 리브라의 가치는 더욱 커졌다. 페이스북에 소유되지 않았기에 페이스북을 미심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리브라의 기본 문제는 특출난 재능을 소유한 엔지니어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진력, 영리한 제품 감각을 가진 페이스북이 최고의 디지털 화폐를 구현해 거기에 못 미치는 수십 개의 선행 화폐를 깔아뭉갤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품질은 부차적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드느냐였다. 판단은 어쩌면 아직 연결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는 세계를 연결하겠다고 나서서 어떻게든 연결하고 만 남자 마크 엘리엇 저커버그의 유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었을 것이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고 메타버스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가상화폐였습니다. 리브라. 최초 리브라로 시도했었고 반대가 많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DM으로 개명해서 다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마저도 아예 폐지하고 가상화폐 개발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개발 사업에는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상화폐를 아예 페이스북이 접었다는 뉴스를 접했던 타이밍이 메타에 투자하고서 한 3에서 5% 정도 손실을 보고 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메타버스를 향한 큰 그림 중 중요한 부분이었죠. 가상화폐 분야를 페이스북이 철수한다고 했을 때 일부 비중을 좀 줄여야 됐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사후적인 생각이지만요.
제가 비중을 그대로 그나마 유지했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유지했던 이유는, 가상화폐는 비록 철수하지만 애초에 정부나 결제 관련 시스템 관련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애초에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지 사실 예상이 안 됐었어요. 가상화폐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의 전망이었습니다. 리브라나 DM이나 뭐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페이스북이 만들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유가 많았어요. 뭐 우리가 엔비디아를 ARM을 인수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으로 봤고, 실제 실패했죠. 실제 그랬던 것처럼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개발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뭐 기득권층의 반대로 인해서 좀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실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봤어요. 애플의 뭐 iOS의 변경 이슈, 정책 변경 이슈는, 그래서 타겟팅 광고가 어려워진 것은 당장의 광고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분명히 페이스북은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봤고요. 그래서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메타의 주가가 좀 오르려면, 다가오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과연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업의 명운이, 주가의 명운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AR, VR 기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날에 메타 주식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뭐 오큘러스 퀘스트가 선두를 달리지만, 뭐 애플이 시장에 들어오고 구글이 시장에 들어오고 하게 되면 또 대중화를 이룰 것이고, 그렇게 대중화가 되는 순간 조금 더 주가의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날 메타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페이지 수가 무려 750쪽이 넘는 그런 두꺼운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한 호흡에 이걸 다 쭉 읽어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주커버그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 현재 메타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선택이 흔들리고 있다거나 하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신다면 좀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초창기부터 번영까지 전 과정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얻으실 수 있는 정보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책이 좀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투자 기원 드리고요.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